제가 처음에는 원래 이제 아파트 분양권 투자로 투자를 우연히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을 많이 봐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분양권을 처음 투자를 했고, 이후에 이제 돈이 조금 투자금이 떨어지다 보니까 혼자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린 친구분께서 부동산 카페에서 부동산 경매라는 걸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걸 보고, 그때 저는 부동산 경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이미 투자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을 때인데, 그걸 알고 그분의 썼던 그 내용들을 전부 다 보면서 부동산 경매라는 게 시세보다 되게 싸게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대출도 더 많이 나오구나 라는 이런 장점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경매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그냥 할인마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형 백화점이나 편의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맥주 4캔을 산다고 하면은 보통 요즘에 이제 12,500원 정도로 올랐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할인마트에 가면은 그 4캔에 여전히 10,000원에 파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이나 그런 편의점에 가서 사는 게 일반 매매, 부동산 일반 매매라고 하면 부동산 경매로 사는 거는 그냥 그 할인마트에서 시세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은 사실은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제일 큰 게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지금 저희 제자분들이 12월, 11월에 대출 받으신 분들도 지금 일반 매매는 연말이라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해서 대출이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뚝 떨어지기도 했는데, 실제로 경매 같은 경우는 저희 85%, 90%까지 대출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에 상관없이 일정 대출 금액 이하는 한 3억 정도 이하는 거의 대부분 대출의 85%, 90%는 다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시중 그냥 일반 매매로 사면 여러분들이 많이 나와도 70%, 무주택의 생애 첫 주택이어도 80% 정도가 최대거든요. 그거보다 5%, 10%, 20%가 더 나오니까 사실 이거를 금액으로 치환하면은 수천만 원 이상 그 레버리지를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경매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경매는 이거 한번 배워두면 평생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직장을 다니시거나 지금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한 가지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매라는 거는 한번 여러분들 20대에 배우든 30대에 배우든 40대, 50대에 배우든 죽기 직전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매 법원장 처음 가서 놀랐던 게, 젊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나이가 엄청 많으신 할아버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러면 나이가 70대, 80대 정도 됐는데 아직도 여전히 경매를 하면서 본인 밥벌이하고 그 일반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한 건으로 투자 수익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거에 비춰서 봤을 때 경매라는 거는 한번 배워두면 그냥 평생 쓸 수가 있고, 1년에 한 건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더라도 내 직장 연봉만큼 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은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집을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경매로 그 동호수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특정 아파트를 원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동호수를 낙찰받아야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투자에 접근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실거주하실 분들은 그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그런 거에 크게 상관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 아파트에 뭐 몇 동이든 몇 층이든 크게 상관없이 싸게 살 수 있는 걸로 접근하실 분들은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뭔가 그런 게 특정 내가 원하는 게 강하신 분들은 조금 이런 게 아쉬운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얘기를 좀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경매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무서워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명도거든요. 명도라는 거는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거 포함 우리 제자분들 것까지 거의 200건 가까이 우리가 명도를 해왔는데, 아파트에서 사실 명도가 문제가 됐던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명도가 잘 안 되면 강제 집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말 그대로 강제로 그 짐이랑 이런 거를 다 내보내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었어요. 200건 중에. 근데 그마저도 뭐 협의가 잘 안 된 게 아니라 그냥 그 점유자분이 자기 짐을 그냥 놔두고 도망가셔가지고 그 짐을 저희가 임의로 치울 수 없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을 하게 된 것이지, 실제로 뭐 저희가 뭐 트러블이 있거나 점유자분이 뭐 집을 부수고 갔다거나, 이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나오는 정말 극히 일부 사례, 또는 그분들의 감정을 배려하지 못한 어떤 그 낙찰자가 서툴었던 게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명도를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아파트는 크게 문제 없이 이사비랑 이사 기간을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가 잘 된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간단한 뭐 경매 전체 절차를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러니까 경매가 왜 나오는지. 경매라고 하면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경매는 말 그대로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채권자고요. 이 채권자라는 거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럼 다른 말로는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채무자인데요. 채무자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법원이 있는데요. 이 부동산 경매를 전체 관리하는, 경매를 진행시키는 이 법원, 이 세 가지만 알고 계셔도 부동산 경매는 이 세 가지 주체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은 거예요. 그래서 돈 안 갚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채권자는 돈 받을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원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죠. 법원아,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았어. 너가 좀 받아주면 안 돼? 해서 법원에 사건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는 채무자, 돈 안 갚은 사람 아파트를 압류해서 그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반포에 있는 30억, 40억짜리 아파트도 다 나와요. 그래서 경매 물건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경매는 단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담보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전체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더라. 돈을 안 갚은 아파트가 경매에 나오고 우리가 그걸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면 되는 구조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대략적인 흐름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일단 항상 얘기드리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는 먼저 책부터 읽습니다. 관련된 그 주제에 대한 책을 최소 10권에서 20권 그냥 다 빌려요. 다 빌려서 그냥 그것만 일주일, 2주일 동안 읽어요. 그거를 외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냥 어떤 특정한 단어 모르는 게 분명히 단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쑥 훑습니다. 그러고 나면 10권, 5권째, 6권째가 넘어가면 점점 눈에 익는 단어와 문장,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레 내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좀 더 시간을 투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필사라는 걸 하는데, 필자가 적어 놓은 것들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저는 되게 많이 구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게 내가 잘 모르겠으면 내 의견을 그냥 적는 거예요. 이 필자가 적어 놓은 주장이 맞는지 아닌지, 또 어떤 근거로 얘기했는지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적어서 가다 보면은 모든 문장에 적으라는 게 아니고 어떤 중요한 부분에 적게 되면은 그게 또 기억이 잘 남더라고요. 그러면서 책을 10권, 20권 읽으면은 어느 순간 더 이상 책을 안 읽어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냥 책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먼저 처음에 기초를, 전체 흐름을 좀 잡고요. 두 번째는 블로그랑 카페, 그 다음에 요즘에는 챗GPT. 저는 챗GPT 활용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무료 버전도 있고 29,000원, 최근에는 40만 원인가 20몇만 원짜리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9,000원짜리 유료 쓰는데 이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다 정리를 해서 내가 이해를 하기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얻는 거죠. 그냥 정보들을 긁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정보들도 다 긁어서 내가 궁금했던 것들 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을 서칭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전체 흐름은 다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거 내가 막 유튜브 보고 막 이상한데 물어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물론 잘 아는 분야의 전문가가 주변에 있다면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방금과 과정을 거쳤거나 또는 저는 그냥 수강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강의를 좀 돈 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그 돈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벌 수 있다는,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의 시간을 제가 사는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강사들도 결국 자기가 몇 년간 투자했던 걸 그 강의 안에 다 담아서 제가 그거를 짧으면 3주, 한 달 만에 다 얻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나, 그래서 요거는 내가 혼자 공부하는 거랑 어떤 그 강의에 도움을 받는 거는 나의 의지와 절대적인 지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혼자 다 할 수 있으면은 혼자 다 할 수 있는 영역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또는 조금 전문적으로 좀 뭔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겁이나 케어를 받고 싶어 하면은 강의를 같이 신청을 해서 빠르게 그 시간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경매물건 찾기 전에 첫 번째는 투자금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가용 가능한가, 투자금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아까 우리가 이제 경매가 대출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무작정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 때 이 대출 이자가 내 월 소득랑 비교해서 감당 가능한가를 먼저 두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요걸로 해서 내 연봉과 내 지금 현재 투자금과 추후에 내가 있을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자녀,
뭐 출산이나 뭐 이런 것들, 이직, 이사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내가 감당 가능하다 했을 때 그게 이제 정해지고, 두 번째는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내가 어느 지역에 먼저 투자를 할지를 생각을 하고, 세 번째 그리고 물건을 선정을 해야 돼요. 물건 선정이란 건 경매에도 종류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만 얘기를 했지만 아파트 이외에도 뭐 빌라, 오피스, 뭐 토지, 상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초보자분들한테 일단 첫 번째로 아파트를 먼저 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먼저 하시고 물건 종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거에 맞는 투자금에 맞는 물건대를 이제 보는 거죠. 내 물건에 맞는 그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내 투자금으로 어디 얼마짜리를 투자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 세팅이 됐으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경매 물건을 검색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시세보다 얼마가 싸다가 바로 나오거든요. 경매 정보지라는 걸 확인하면, 경매 정보지라는 거는 이 경매 물건의 전체 내용이 다 나와 있는 하나의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거를 보고 이제 물건을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뭔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소액 경매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액 경매라는 건 말 그대로 금액이 적게 들어간 거. 실제로 최종 투자금이 0원인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 제자분들은. 근데 초기 투자금도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1억에서 3억 정도 금액으로 필터링을 하고 나시면은 1억대 소액으로 경매할 수 있는 물건을 찾으실 수가 있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가 얼마나 잘 되냐. 그러니까 이거 소액 경매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단타를 많이 하거든요. 단타를 말 그대로 사자마자 파는 거, 그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한다? 실제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로 빨리 거래가 될 수 있는 거, 거래량이 많은 거를 좀 위주로 찾으시면 아마 좀 더 돈 되는 경매 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선은 여기서 이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보통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주변으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이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떨어질 지역보다는 올라갈 지역을 선정을 해야겠죠. 그러면 올라갈 지역은 과연 뭐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되게 어리실 때, 중학교 때 뭐 다 배운 개념인데, 그냥 경제 시간에 배웠던 그냥 공급과 수요입니다. 결국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올라갈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수요와 공급이 그 지역에도 얼마나 되냐를 먼저 따지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경우는 4만 가구 정도 입주 물량을 수요로 보통 보거든요. 4만 가구대를. 그 부산 같은 경우는 17,000, 18,000 요 정도 봐요. 그럼 이게 지역마다 인구수마다 다릅니다. 그럼 그거보다 아파트 입주하는 물량이 계속 많아지냐 또는 적어지냐를 먼저 따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투자할 지역이 예를 들어 24년에 입주 물량이 실제 그 수요보다 적고 25년에도 적고 26년에도 적다 하면은, 그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그 변수의 하나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적어도 내가 입주 물량이 많아질 곳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예. 그 정도는 필터링해서 여러분들이 지역을 좀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이나 강남.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서울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공급량은 지금 적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긴 해요. 방금 이제 온리 수요와 공급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변수들이 좀 영향을 끼치거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변수나 지금 대외적인 상황들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안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대출 금리부터 그럼 대출 한도를 축소시키냐 또 확대해 주냐, 거기에 따른 유동성, 돈이 얼마나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수 있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고, 그 다음에 시장 참여자들의 그 심리도 엄청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이 주식이나 코인처럼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외에도 그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까지 좀 어떻게 고려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냥 강남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아파트 가격, 뭐 빌딩 가격, 토지 가격이 매번 계속 오르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물론 빌딩이나 토지 가격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그래 왔습니다. 작년 연초에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죠. 30%, 40%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꼭 강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넣어두시면 되겠지만 투자금이 그만큼 없으신 분들은 또 그 상황에 맞게 그
타이밍에 맞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간 지점에 가까운 곳들을 우리가 선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될 게, 올해 사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 줄 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지방에 있는 아파트들이 더 서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몇 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에 있는 상주, 여기 한 군데. 두 번째 뭐 전라도에 있는 전주, 이런 데들은 서울 버금가게 올랐고 상주는 서울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사실 이 내용들은 지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네. 전주에 무슨, 상주에 무슨, 거기 뭐 상주가 인구 소멸 지역 이런 얘기가 나오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데가 가격이 올랐어요. 그 이유가 아까 그 얘기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계속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주도 마찬가지예요. 미분양도 지금 거의 100세대도 안 됩니다. 요런 지역적으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이라고 무조건 안 오른다, 이거의 편견을 조금 버리시고, 내 투자금을 다 서울에 모두가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여기서 또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돈 벌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막 이상한 거, 저는 지금 뭐 공시지가 1억 이하 뭐 빌라 이런 거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 중에서도 그렇게 환금성이 괜찮으면서 오르고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단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찾아서 경매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제가 이제 공장, 그 아파트를 하다가 공장 투자로 넘어갔었거든요. 이제 규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두 번째 공장을 낙찰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낙찰받을 때가 11월 달이었어요. 원래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얘기를 다 해서, 보통 이제 낙찰받고 5주 정도 뒤까지 잔금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기간이 5주 주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미리 하면은 보통 일주일, 2주일 전에만 그 대출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대출 마감 기한 2주를 남기고 거기 은행에서 갑자기 그냥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갔던 보증금이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 제가 잔금 기한 안에 그걸 대출을 납부를 못하면 그 돈을 그대로 날리게 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심지어 돈 벌 수 있는, 그 시세보다 한 2억 이상 싸게 샀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바로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갑자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제가 전국에 있는 대출 상담사 리스트에 전화를 쫙 돌렸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정확하게는 115번까지 돌렸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원하는 대출 한도,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금액보다 다 부족하게 한 100군데 조금 넘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이거 잔금 못 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해봤어요. 저도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진짜 큰일 났구나. 연말이기도 하고, 제가 대출 받는 기간이 1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은행에서는 대출 한도 소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딱 찾아낸 곳이, 아직도 있는데, 거기 딱 한 군데, 115군데 정도 전화했는데, 거기 딱 한 군데에서만 된다고 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한도에. 가서 자필 서명, 이게 대출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여쭤봤어요. 불안해서. 이거 되는 거 맞죠? 이거 확실하게. 저는 그냥 차라리 잔금 기한보다 빨리 대출을 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안했었어요. 혹시나 여기서도 안 된다고 할까봐. 근데 결국에 그거를 다 풀어내서 대출을 했던, 그게 좀 제가 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이 조금 생각이 나네요. 예. 이게 그 경매 대출은 또 따로 있거든요, 상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담보대출 외에 경락자금대출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취급하는 은행과 지점들이 따로 리스트가 있어서 거기에 전화를 다 돌렸습니다. 투자의 조심, 경매 투자의 조심보다는 전체적인 부동산 투자할 때 조심하는 거를 먼저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는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비트코인은 급등하는데 코스피는 폭락한다고 해서 막 마음이 급한 분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와서 또 항상 얘기하죠. 비트코인 해야 되나? 또 이건 주식은, 우리나라 주식은 망했나? 물론 이제 지금 장이 안 좋긴 하고 저도 이제 마음이 아픕니다. 뭐 제가 지금 국내 주식을 저는 들고 있진 않지만 다 정리를 했겠지만, 근데 이럴 때 꼭 그 오버슈팅이 나와요. 오버슈팅이란 건 내가 잘 모르면서 그냥 배팅을 하는 거죠. 그때 실수가 나오고 그때 마이너스 손실이 다 나와요. 그럼 이때 실수하는 거는 진짜 기회비용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몇 년이 흐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정보로 그냥 가볍게 투자를 한다? 그거 복구하는 데만 몇 년이에요. 쉽게 할 수 있는 부동산 경매, 소액 경매 이런 것도 시도도 못하고 끝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조급함 버리고 이성적으로 내가 얼마나 공부됐냐. 그렇다고 공부를 100%다 하라고 하라는 게, 저는 한 50% 70%만 돼도 실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크게 문제만 없으면. 그래서 그 정도가 내가 되었냐를 먼저
잘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이 장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경매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결국에는 사는 건 쉬워요. 매수하는 건. 물론 처음 하는 분들은 다 어렵죠. 낙찰 받는 것도 쉽습니다. 한번 하고 그 이외에는. 근데 파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소액 경매를 하든 아까도 얘기한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이 아파트가 그 지역 안에서도 그것들을 두 개를 좀 철저하게 따지셔야 된다. 세 번째, 시세 조사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시세 조사가 제대로 안 돼서 경매에서 낙찰가가 높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시세보다 높게 낙찰 받아가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아까 뭐예요? 제가 얘기 드린 거 다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자, 첫 번째, 조급한 분들, 그냥 빨리 낙찰 받고 싶고, 근데 낙찰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수익이 목표거든요. 두 번째, 시세 조사 안 된 거죠. 근데 시세 조사를 의외로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은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잡아주셔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제 책을 읽어주시고, 아니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찰가를 최근에도 저번 달이거든요. 누가 0을 하나 더 쓰신 거예요. 입찰가에. 예를 들어 5억을 써야 되면 50억을 쓰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보증금이 최소 제가 생각할 때 6, 7천만 원 정도 넘을 거거든요. 뭐 5천에서 6, 7천 사이?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돈을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왜냐면 50억 0 하나 더 썼다고 해서 법원에서 봐주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대로 법원 거기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배당, 돈 나눠줄 때, 이 아파트 낙찰 다 받고 돈 나눠줄 때 거기 돈에서 플러스 돼서 배당이 되는데, 그 입찰하시고 낙찰 받으신 분들 그거 포기한다고 해서 돈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쓸 때 꼭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돼요. 크로스 체크를 하면 나도 확인하고, 뭐 내 가족을 확인시키든, 내 친구를 확인시키든, 뭐 나의 동료를 확인시키든 꼭 2번, 3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영어를 잘못 쓰는 경우들이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1년에 뭐 한 2건?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50억으로 그 아파트를 살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입찰표를 쓸 수가 있어요. 미리 프린터를 다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쓰시는 거. 미리 못 썼다? 그럼 당일날 오전에 일찍이라도 법원 가서 쓰고, 누군가한테, 가족이든 누구한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꼭 우리 제자분들 가면은 입찰표 제대로 썼는지 확인을 무조건 하거든요. 저만이라도 확인 더 해주면 끝이니까. 잘못 쓴 거 간혹 있어요. 10명 중에 1명. 바로 고치라고 해요. 큰일 납니다, 진짜.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지난 8년 정도 투자를 해왔는데요. 아파트를 시작으로 해서 공장, 그 다음에 NPL 부실채권, 꼬마 빌딩 투자까지 하고 있고, 이제 또 다음에 서울 투자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중인데,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확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시장에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욕심나고 불안하고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이 빨리 치고 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내가 거기에 내 페이스가 아닌데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라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냥 저 사람이 빨리 치고 나간다 해서 내가 똑같이 따라가면 중간에 분명히 멈추게 돼 있거든요. 내 페이스를 얼마나 잘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고, 24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좋은 결과, 성과 만들어내실 분들은 제가 쓴 책 꼭 읽어주시고, 뭐 사실 그거 읽는다고 해서 저한테 큰 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그거 해서 저한테 수익 되는 것도 없고요. 근데 그냥 그거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된 길로 투자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 책을 쓴 거예요. 특히 2030 분들이 첫 부동산 투자를 어디 이상한 거 투자하는 걸 저는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조금 안타까워서 이 책을 쓴 것도 있어요. 그분들이 조금 그래도 안전한 길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좀 이제 책을 썼고요. 그래서 제 필명이 부비게이터거든요. 부동산 내비게이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길잡이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길로 가지 않고 똑바른 길로 안내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판단하시는데, 의사결정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